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젊은이에게는 결혼이 기회비용으로 작용해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월부터 월 20만 6,050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역대 가장 적은 수치였던 반면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외출할 때는 목과 코를 보호하는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기능성 마스크를 고를 때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KF80 또는 KF94라는 두 가지 표기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봄철 호흡기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젊은이에게는 결혼이 기회비용으로 작용해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2년 당시 만 24세에서 28세였던 미혼 남녀 734명을 2015년까지 추적해 결혼 결정 과정에서 소득과 직업적 안정성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은 고소득, 고학력 여성일수록 미혼으로 남을 확률이 높았고 남성은 저학력, 고소득일수록 미혼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월부터 월 20만 6,050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역대 가장 작은 수치였던 반면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 이후 감소하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조금 증가하는 듯 했지만 지난해 40만 6,3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도 1.17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소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 2001년이었는데 16년간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 수는 28만 1,000명으로 1983년 사망 원인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에 있어선 남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망자 수는 남성은 70대가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은 80대에 집중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1.2배였는데 50대에서 2.7배로 남성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 증가도 12만 5천여 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2029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제2의 원영이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1년 전 7살이던 신원영 군은 부모의 모진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석 달간 이어진 학대 끝에 원영이는 숨졌고 시신은 집안 아파트 베란다에 버려져 있다가 안매장됐습니다. 아예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두신 이유가 뭐예요? 말을 잘 안 들어서요. 정말 미안하게 살아. 원영이는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지만 예비 소집에 불참했고
약 한 달 뒤 학대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의 부실한 학생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적 분노는 제2의 원영이 방지법으로 이어졌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당국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번 달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이 입학 전학일 이후 이틀 이상 학교에 오지 않으면 보호자에 독촉 경고하거나 가정을 찾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 경고한 지 사흘이 넘도록 학교에 오지 않으면 학생 거주지 관할 읍면 동장이나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 시행에 맞춰 교육당국은 예비 소집에 불참한 미취학 아동에 대해 경찰 조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 확인 조처에 나섰습니다. 입학식 후 사흘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가정 방문을 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3월에도 블랙아이스와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고속도로, 1차로에서 달리던 트럭 한 대가 급하게 방향을 틀더니 안전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수습하던 사람과 잇따라 부딪힙니다. 도로 위의 얇은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입니다. 이 같은 사고는 3월까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빙기인 3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89,500여 건으로 2월보다 20% 이상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2월 중하순부터 사고가 늘기 시작해 본격적인 해빙기인 3월에 집중됐습니다. 주 원인은 블랙아이스와 포트홀. 블랙아이스는 얼핏 도로가 젖어 있는 모습과 비슷해 운전자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2시부터 5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터널 입구와 출구, 다리 위 곡선도로 등에 많이 생깁니다. 도로 위에 움푹 구멍이 생긴 포트홀이나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생긴 균열 등을 비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전 중에 급출발이나 급제동 그리고 급차로 변경 같은 행동은 자제하고 3월달 또한 방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포트홀 발생 구간에서는 급하게 핸들을 돌려 피하는 것보다 속도를 줄여 해당 구간을 지나가는 게 사고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빌리자마자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조만간 대대적으로 개편돼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의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금융당국은 3월 13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심사가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고 빌리자마자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4월부터는 저축은행도 금융감독원의 대출 채권 연체 판단 기준 강화로 인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적다는 지적이 있었던 자동차 보험 사망 위자료는 2배가량 올라 현실화됩니다. 사망 위자료 한도는 4,500만 원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입원 간병비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실손의료보험도 4월부터 최대 25% 저렴해지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대신 그동안 의료쇼핑 지적이 나온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은 따로 특약에 가입해야 되고 자기 부담금이 30%로 올라갑니다. 또 보장 한도는 연간 250만 원에서 350만 원, 보장 횟수는 최대 50회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손보험 혜택을 원하면 3월까지 가입해야 하며 저렴한 걸 원한다면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지금 병원 응급실은 1년 중 가장 붐비는 시기입니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도착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고혈압과 당뇨 등이 있다면 서둘러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체한 듯한 느낌이라든지 좀 약간 비전형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비전형적인 흉통이라도 진땀이 있다든지 방사통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전과는 다른 뭐 이렇게 숨이 막힌다고 가슴이 답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뇌졸중 위험도 큰데 심한 두통,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의 감각 이상이 주요 전조 증상입니다. 이런 급성 심뇌혈관 질환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중소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지 않거나 전문 치료 설비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 골절이나 심하지 않은 열상이라면 중소병원도 괜찮습니다. 화상,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다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며 잘 모를 경우 11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가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재세, 박손자 국회의원,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신원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례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 양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는 이 저출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건전한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정책 간담회를 오늘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 연구위원은 정책 제안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 지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남성의 변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후에는 엄광석 한국언론인협회 감사를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육아휴직 확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여성 관리자 확대, 성별 분업 완화 등의 양성평등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김순례 국회의원은 이날 나온 다양한 정책 제안을 수렴해 향후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행복해지는 진짜 놀이를 돕는 꿀팁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신원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거의 매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을 인구 절벽의 원년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급작스럽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인구가 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6년에는 1.2명 이하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도 매우 우려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51.9%입니다. 2010년도 64.7%, 2014년도 56.8%와 비교하면 너무나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는 하면서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 것은 기피하는 모순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이를 갖기를 꺼리는 것은 고용 불안정,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들도 출산을 부담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및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승진과 경력 단절을 걱정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꺼리지 않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성들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제도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동료 및 상사들이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가족 내에서 아빠의 역할을 중요하게 해줍니다. 아울러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육아는 부담, 전쟁,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과연 육아를 고통으로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우리에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권하는 걸까요? 저는 삶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왜 산에 오를까요? 신비한 자연의 조화에 감탄하면서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힘들지만 키우다 보면 둘째, 셋째를 낳고 싶게 되는 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녀가 주는 행복감 때문이 아닐까요? 저출산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 기업, 가정이 합심하여 노력할 때 자녀의 양육이 소중하고 행복의 원천이라는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면 부담이 아닌 기쁨이라는
따뜻한 감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육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육아 정책 개발이 절실합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